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국힘 항노총 손잡나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여당 지도부로선 2년여 만에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과 만나 노동계와의 관계 복원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정책 간담회를 통해 한노총 출신 인사를 비례대표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포함해 정책 연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몰빵론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유세 현장에서 두 손 가득 빵을 들고 있는 사진을 두고 지지자들 사이에선 몰빵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비례대표도 민주당 비례정당에 몰아달라는 확실한 신호라며 조국 혁신당의 이른바 지민비조 전략을 경계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반윤검사 집결입니다. 박은정 전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부 본부장 등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표적인 반윤 검사로 분류됐던 이들이 조국 혁신당의 영입 인재로 입당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반윤 강경파로 활약하다 불출마를 선언한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도 민주당을 탈당하고 조국 혁신당에 합류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내조 구단 영면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가 96세를 일기로 어제 별세했습니다. 지난 2015년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년 만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손 여사를 내조형 영부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남은 전공의 좌표찍기입니다.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명단이 게시되는 등 복귀 전공의들을 따돌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16살 트롯 퀸입니다. 어제 방송된 미스트롯 3 결승에서 16살 정서주 양이 진을 차지했습니다. 리틀 이미자로 불리는 정서주는 미스트롯 시리즈 사상 최연소 진으로 감사함을 잊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총선이 오늘로 33일 남았습니다. 공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자 여야 대표들 본격적으로 전략지를 순회하면서 유세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의 성남을 찾았습니다. 예상대로 이 대표를 겨냥해서 작심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네, 이 경기 성남시는 이재명 대표가 이 두 차례 시장을 지낸 곳으로 대장동, 백현동 등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들의 주요 무대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적진 한복판이기도 한 셈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바로 이곳 성남을 방문을 한 겁니다. 한 위원장은 먼저 이 성남시 수정구의 한 시장을 찾아서 시민들과 인사를 했고요. 역시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의혹을 줄줄이 거론하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한 위원장은요, 공교롭게도 오늘 이 선거법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를 언급을 하면서 자신은 성남에서 가장 어렵다는 수정구에 와 있지만 이 대표는 서초동 법정에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건물에 걸린 이 대표의 현수막을 가리키면서 저기 계신 이 대표가 성남을 망쳐놨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성남을 찾은 한 위원장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성남은 대한민국의 역동적 발전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니 백현동 비리니 하는 식의 비리 때문에 성남 시민의 명예가 훼손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바로 이곳 성남에 와 있고 이재명 대표는 서초동 법원에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이 대표의 정치적 본거지에서 이 대표의 정치적인 약점을 이제 겨냥하고 나선 건데요. 오늘 일정에는요, 과거 이 대표가 살았던 동네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네, 최근 분당 최대 이슈인 재건축 추진단지 양지마을이 그곳입니다. 한 위원장의 방문 목적은 재건축 추진을 위한 현장 점검이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이 대표가 살았던 동네인 만큼 이 역시 이 대표를 겨냥한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를 본격적으로 형성하려는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오늘 한 위원장의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성남에는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많습니다.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이슈에서 시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그런 식의 대책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재건축을 시도적이고 효용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양지마을 방문 이후 한 위원장은 분당을 후보로 뛰고 있는 김은혜 전 홍보수석과 분당 금호 행복시장을 찾았습니다. 잠시 후 2시 반부터는 용인에서 지원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어제도 경기도를 갔습니다. 이제 수원을 찾았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비판했고요. 지역 현안과 관련한 공약들도 내놨습니다. 네, 수원은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모두 패한 그야말로 험지 중의 험지입니다. 한 위원장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총선에서 수원의 5개 지역구를 모두 석권한 민주당이 수원에 해준 게 뭐가 있냐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민주당을 겨냥해 그간 하기 싫어서 안 한 건지 할 능력이 없어서 못한 건지를 따져 묻기도 했고요.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공약을 제시할 때는 현직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인 점을 지적하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재정을 투입해 재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밝힌 공약 가운데 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건요. 지금 경찰에 넘어가 있습니다. 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걸 원상복귀하겠다 이거였습니다. 지역 현안과는 좀 동떨어진 것이었는데 아마도 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위성정당에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이 참여하는 거 이걸 공략한 걸로 보입니다. 여당은요, 이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이 과거 선거 등을 통해서 통진당의 주축으로 평가받았던 경기 동부연합 인사들과 연을 맺었다 이런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 대공수사권은 그 간첩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그런 이제 범죄를 수사하는 건데 한 위원장은 어제 이 총선에서 이기면 경찰에 넘어간 국가정보원의 이 대공수사권을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앞서 문재인 청와대는요, 2018년 초에 이 국정원 대공 이 수사권과 검찰의 1차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이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발표자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였는데요. 이후 이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그해 12월 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이 국정원법 전부 그 개정안을 밀어붙여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 법은 올 1월부터 시행이 돼서 현재 경찰이 이 대공수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 위원장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원상복구를 약속하면서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을 겨냥했습니다. 앞서 진보당이 비례 후보로 한총련이나 통진당 출신 등 3명을 선출을 했는데 민주당과 연대를 통해 당선 안정권에 배치될 걸 꼬집은 겁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종북 세력에게 민주당을 숙주 정당으로 내주고 있다고도 직격했습니다. 어제 한 위원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권한이 아닙니다. 기능을, 임무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일관된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통진당, 후신 등 종북 세력에게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정당으로 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대로라면 통진당의 후신, 간첩 전력자, 그 관련자들이 이번 올해 국회에는 입성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국회에서. 국회는 자료 요구권이 있습니다. 경찰, 검찰, 국정원, 국방부 핵심 자료들을 열람하고 파악하고 추궁할 수 있습니다. 야당에서는요, 철진한 색깔론이다 이런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야당은요,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 대한 종북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 대공수사권 문제를 꺼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 측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전이 시행된 지 이제 2달 지나서 법안의 잉크도 안 말랐다면서 국가 안보를 너무 정치로만 보는 것 아니냐며 한 위원장의 발언이 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집권 여당이 잡아야 할 물가는 나몰라라 하고 있지도 않은 종북 세력 잡겠다고 하느냐면서 철진한 색깔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수원 방문 중에는요, 이 한동훈 위원장이 좀 당황하는 모습 이게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수원시장 상인 연합회장이라는 분이 이 왕 이야기를 꺼낸 거 이거 때문이었죠? 네, 맞습니다. 어제 한 위원장이요, 이 수원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상인연합회장이 수원과 깊은 인연이 있는 정조대, 그러니까 뭐 수원 화성을 쌓은 정조대왕도 있고요. 그 정조대왕을 언급을 하면서 한 위원장에게 크게 되실 분, 왕이 되실 분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한 위원장은요 다소 이 멋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뒤쪽에 앉은 기자들에게 이런 건 쓰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이 자신의 대권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 판세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남문 시장이 왕이 만든 시장이에요. 처음으로 시장을 만들어준이 정조대왕이에요. 한동훈 위원장님이 여기 왕이 만든 시장에 온 거예요, 지금. 그건 아니고요. 한동훈 위원장님이 왕이 되시면 정조대왕처럼 상인들을 위한, 정말 백성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오늘 해보면서 분위기 이상한데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여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어제 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카드 이거를 꺼내 들었습니다. 공약으로 이제 제기를 한 건데요. 야당에서는 이거 천진한 색깔론이다. 그리고 지금 수사권 넘어가고 시행된 거 올해 1월이라고 아까 그랬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뭐 잉크도 안 말랐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걸 꺼냈을까요? 일단 저는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의도는 지금 물론 민주당이 이 추진을 하는 위성정당 비례대표형 위성정당이 이 민주당 정당 투표를 보고 찍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 이것에 거치지 않는다. 이 민주당 안에는 한 절반 정도는 어떻게 보면 친북 세력이나 아니면 계담 유포 세력이 있다는 것을 계속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진당화되고 있다는 말을 계속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죠. 그 연장선상에서 비례대표 그러니까 정당 투표를 겨냥을 해서 이 민주당의 색깔을 분명히 한 것이고 그 위성정당의 색깔을 분명히 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 있어왔던 그런 색깔론과 같이 비교를 하는 것은 좀 결이 좀 다른 걸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이것을 바꾸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요소야대 상황에서 모든 것을 제대로 추진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다수당이 되도록 만들어주면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잘못된 국민의힘 판단에서 잘못된 법안들은 다시 원위치 시키겠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다수당 이야기까지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를 내가 잘해서 뭔가를 잘합니다 해서 치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상대를 헐뜯고 비난해서 상대를 비호감당으로 만들어서라도 표를 얻겠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이제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늘 얘기했죠. 뭐 비명행사다 하면서 이게 사천 논란으로서 프레임을 가두고요. 이제 비례정당이 진보당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틀림없이 색깔론으로 들어오겠구나. 예전에 통진당 얘기를 하면서 근데 너무나 이제 빤한 것인데요. 말씀한 대로 그거예요. 이게 대공수사권 부분들은 왜 이게 경찰을 이관이 됐냐면 없는 정부 세력을 만들어서 생긴 겁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시 공무원 유성 간첩 조작 사건. 이 부분이 검찰과 국정원의 작품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이 권력 부분들이 이거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드네? 안 되겠다. 그래서 당신들은 대공수사권을 너무 나쁘게 악용해. 그래서 경찰로 가되 경찰을 주축으로 해서 검찰, 국정원 같이 공조해 수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대공수사권을 통해서 결국에는 색깔론을 더 씌우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예전에 한 70년대, 80년대 선거운동 방식이거든요. 한동훈 위원장답지 않다. 좀 그렇게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연일 정부 여당의 날을 세우면서 정권 심판론을 띄우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국민의힘의 공천 내용 강하게 비판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관권 선거 주장 다시 내놨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이 최고위 회의에서 영부인 관련 등 이 쌍특검법의 표결이 끝나고 나니 국민의힘 공천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앞서 이 쌍특검법이 국회 제1결에서 부결이 돼서 폐기된 후에 이틀 만에 국민의힘에서 무려 8명의 현역 의원이 컷오프되는 등 이 공천 작업에 좀 속도가 붙었었는데 이 대표가 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대표는요, 윤 대통령이 관권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거듭 제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특검법 표결이 끝나니까 여당 공천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천이 아닌 사천이다라는 불만이 여당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화자찬에 맞지 않던 여당의 공천이 건생구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은 그야말로 시스템에 의한 혁신 공천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원 유세에 적극 나서고 있죠.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이 경기도의 첫 방문지로 양평 그리고 이천을 잇따라 찾았고요. 지역 현장에서도 재차 정권 심판론 이걸 띄웠습니다. 네, 이 대표가 사흘 연속 서울을 누빈 뒤 최대 표밭인 경기도의 첫 방문지로 양평을 택한 건 영부인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지역이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대표 여주 양평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최재관 후보와 함께 어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현장을 직접 찾았고요. 국정농단의 대표적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 대표는 어제 오후 양평에 이어 경기도 이천시를 찾아서 SK 하이닉스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서 경기 남동부에 이른바 반도체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한동훈 위원장도 또 이재명 대표도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일 지원 유세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 오늘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유세 일정 따로 잡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사실 1초도 허투루 쓰기 아까운 시점이죠. 그런데 법정에 나가야 하는 상황. 이것도 재판 리스크라면 리스크겠습니다. 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된 재판입니다. 그동안 재판장을 맡았던 부장판사의 사직 등을 이유로 재판이 멈춰 있었는데 49일 만인 오늘 재개됐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지 10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섰는데요. 오늘 재판을 포함해서 이번 달 출석해야 할 재판만 5개입니다. 일각에선 총선이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 지위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련해서 이 대표는 오늘 출근길에 모처럼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야당 대표가 법정에 드나드는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 참 딱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영부인은 명백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데도 수사를 또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권 심판론을 재차 꺼내들었습니다. 재판 출석이 부담되지 않냐는 그런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재판 출석은 총선 부담되지 않으신지요?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의 당대표가 법정을 드나드는 이 모습이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참으로 딱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부인은 주가 조작, 디올백 수수 이런 명백한 범죄 혐의들이 소명이 되는데도 수사는커녕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불공정과 이 무도함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합동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그간에 극심했던 이 공천 갈등을 잠재울 만한 그런 발언 혹시 나오지 않을까 주목이 됐는데요. 이 앞서 들으셨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출정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그 최고위에서 했던 발언과 비슷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공천은 혁신과 통합을 달성한 공천혁명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임혁백 공관위원장과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 그리고 조정식 사무총장이 오늘 브리핑에 나섰는데요. 현재 전국 254개 지역구 중에서 이 추가 공모지역 10곳을 제외한 244개 지역구의 이 공천 심사를 완료하고 민주당 공관위 업무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천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현역 교체를 희망하고 있었고 민주당은 이런 국민적 열망을 시스템 혁신 공천으로 실현을 시켰다면서 민심과 당심이 반영된 경선이 치러졌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또 이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사천 논란 등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치적 주장이라는 그런 발언도 나왔는데요. 특히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앞서 이 양문석 후보, 그러니까 양문석 전 방통위원이 친문계 전해철 의원에게 이 비명계를 일컫는 수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3개월 당직 정지 그 징계를 받고도 경선을 치르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발언이 혐오 발언인지에 대해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그 일부 언론 보도에 비명 횡사, 그 사천하는 그 주장은 이건 잘못된 정책 주장이다. 감동이 있는 저는 역사성의 어떤 서사적인 그런 공천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연꽃은 오물에서 피지만은 밑에 물은 굉장히 시궁창 물고 더럽지만은 마지막 피는 연꽃은 굉장히 자비스럽고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도 수박 다 깨버리겠다 이런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분도 그 헤이스피치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보면 성적인 그 여기 담긴 어떤 이런 발언이나 아니면 인종적인 그 혐오를 하는 발언 이런 것이 헤이스피치에 들어가는데 그 수박을 깬다는 것이 과연 그 징계를 받을 정도로 공천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혐오 발언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3개월 당직 정지면은 사실 중징계라는 그런 평가가 그 당 안팎에서 그 당시에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그게 그 이른바 수박 발언이 혐오성인지는 판단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공격을 받았던 비명계 측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지는데요. 여기에 그젯밤이었죠. 그 발표된 경선 결과 후폭풍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친명 도전자들에게 대거 패배에 탈락하면서 비명계에게는 잔혹한 밤이었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공천혁명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제 발표된 20곳의 경선 결과에서 현역 의원 8명이 고배를 마셨는데 그중 7명이 비명계로 분류되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비명계의 참패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지원 유세차 양평을 찾은 현장에서 이 한 기자가 경선 결과로 또다시 내홍에 불이 붙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에 대해 이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야유가 쏟아지자 이 대표는 이들을 진정시키면서 경선 결과는 국민과 당원의 뜻이었다. 개파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공천은 혁신 공천이자 공천혁명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어제 나온 이 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민주당 정권 심판론으로 지지율 반등시켜야 되는 시점인데 경선 결과 때문에 다시 비명 행사 논란 불붙은 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랑 혹시 카드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기자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뜻이어서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또 다른 입장에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답하면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당원의 당이고 국민이 당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경선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국민들은 변화를 원합니다. 국민의 선택을, 당원의 선택을 왜 그렇게 폄하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번 민주당의 공천은 혁신 공천, 그리고 공천 혁명입니다. 일부 언론들은 그 경선 결과를 놓고서요, 이 민주당 안에서 이제 더 이상 비명계로 살아남는 것은 힘들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전했고요. 실제 이 당 안에 잔류를 하고 있다거나 또 아직 경선을 진행 중인 비명계, 또 공천 과정에 반발해서 탈당한 인사들의 반응, 그야말로 온도차가 아주 큰 상황입니다. 네, 앞서 공천 과정에서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한 인사들은 그젯밤 나온 경선 결과를 두고 충격적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앞서 탈당을 선언한 친문계 홍영표 의원은 어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완성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고 이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강성 지지자들을 동원한 이런 선동 정치 이게 지금 민주당을 아주 점령하고 있다 이걸 다시 한번 느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당화를 위해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치밀하게 준비했던 의원들을 하위 평가에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그룹에 넣고 그것이 아주 작동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직 경선 결과가 나오지 않은 비명계 후보들을 중심으로는요. 나는 비명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갑에서 청년 경선을 치르는 권지웅 전 비대위원은 SNS에 저는 비명이 아니다. 이 대표 경선 후보 대변인직을 했고 이재명 대표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적었습니다. 비명계 이용호 의원도 자신과 이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포스터를 홍보하고 있고요. 또 당에 잔류하고 있는 비명계 인사들 역시 공천 과정에 대한 비판을 내놓으면서도 발언 수위를 좀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갑석 의원은 친명계 일색으로 흐르는 경선 결과가 중도층 표심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면서도 연쇄 탈당 가능성에 대해선 거의 없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하위 10%라는 핸디캡을 얻고 결선 기회를 얻은 박용진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상처를 최대한 빨리 아물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결선에서 탈락해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실 지금 선거 유세에 이제 아주 진력해야 되는 매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한테 모처럼 만에 기자들 질문에 답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의 당대표가 법정을 드나드는 모습이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참으로 딱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대통령 부인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수사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또 비판,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거 어떤 의도로 이 대표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일단 이제 본인이 그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지금 이 사법 리스크를 당하게 됐다라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야당 대표에 대해서 집요하게 결국에는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한 대로 그 지역에서 매진해야 될 시기에 계속해서 지금 재판장에 나오니 국민들 보시기에 이게 뭔가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 아닌가. 그리고 또 물어보는 거는 공정하냐 이겁니다. 과연 본인이 지금 기소돼서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르고 있는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 정황이 개입 정황이 하나둘씩 지금 드러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올백 사건까지 해서 뭔가 도대체 국민들 앞에서 어떻게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수사라도 제대로 하느냐. 이건 공정하지 않다. 그 얘기는 이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함으로써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 부분들을 좀 이해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비춰집니다. 네. 이제 공천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또 당 대표 또 공동 선대위원장의 시간이 와요. 대표도 그렇고 대표도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게 되겠죠. 그러면 현장을 다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주 3회 재판 때문에 현장을 나가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공천이 마무리되면은 그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되거든요. 당 대표로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바로바로 비교가 되죠. 그날 일단 주 2회 지금 앞으로 3월달에만 5번 재판을 나가야 되는데 그 5번이 전부 다 카메라에 다 잡힐 거예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현장에 가 있고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 출석을 하고 이게 다 잡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지지층, 특히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딱하게 보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정치 보복이고 정치 수사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연루가 돼서 이 재판을 받는 것이지 나에게 무슨 나의 기체적으로 인해서 현장에 못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또 김혜경 씨와 또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은 근데 저는 오늘 재판도 선거법 위반 재판이잖아요. 네. 김혜경 씨도 선거법 위반 재판이었습니다. 그렇다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지금 선거 국면에서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이렇게 등치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시점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여야 모두 지역구 공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들자 이제 비례대표 공천 쪽으로 본격적으로 관심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인효한 전 혁신위원장한테 비례대표에 출마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사실이 전해져서 눈길을 끕니다. 네, 어제 이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철규 공천관리위원은요. 인효한 전 위원장이 거취와 관련해서 비례대표 출마를 요청한 사실을 공개를 하면서 본인 의지에 달렸다라고 했습니다. 그간 국민의힘은요, 이 호남 출신에다 귀하 한국인이라는 점, 또 이 혁신위 활동 등을 통해서 인지도가 부쩍 높아진 점을 들고 이 인 전 위원장의 총선 활용법을 꾸준히 검토를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구 출마설까지 나왔지만은 결국 이 비례대표 배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요. 이 호남 출신들을 우선적으로 비례대표에 배정한다. 이런 원칙 세웠다고 합니다. 인 전 위원장 본인을 포함해서 일가가 모두 호남 출신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2021년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직전 총선 정당 득표율 15% 미만 지역 출신자를 비례대표 당선권의 25% 규모로 우선 추천하도록 했는데요. 호남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앞서 지역구 출마에 선을 그었던 인 전 위원장은 비례대표 출마 요청을 받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관련해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집이 호남이고 전라도 순천인데 전라도 말로 그냥 확 밀어줘버려. 그랬으면 쓰겠네. 지역구에 출마? 저는 지역구 출마는 아시다시피
안 하기로 했습니다. 비례 공천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또다시 이제 또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 신경 쓰고 있는 바로 노동계 부분인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침 어제 공식적으로 한국노총 지도부와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여의도 당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약 20분 정도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제 모습 보고 오시죠. 노총과 우리 국민의힘은 전통의 좋은 관계를 이어왔고요. 서로 협의할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주요 정당들하고 그 노총 정책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비상대책위원장님께 정책 간담회 좀 요청을 드리려고 내려왔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한노총 위원장이 같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만난 건 약 2년 6개월 만입니다. 이번 면담이 성사되는 데에는 한 위원장 비서실장이자 당 노동위원장인 김형동 의원이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면담은 표면적으로 정책 간담회 일정 조율을 위해 마련이 됐지만 물밑에서는 총선과 관련한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정책 간담회 일정 같은 걸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비대위원장 그리고 한국노총 위원장이 직접 만났다. 이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짐작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건데요. 실제로 이 18대 총선을 제외하면요.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 그러니까 보수정당이겠죠. 이 보수정당을 지지한 적이 없는 한국노총의 위원장이 직접 여당 당사까지 찾아온 거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당 관계자는요. 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 여당과 한국노총 간 관계가 상당히 복원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세계일보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약자 보호를 강조해온 만큼 한동훈 위원장도 한국노총 몫으로 비례를 배정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비례위성정당의 공천 신청자들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이재명 대표 측의 법인카드 사적 이용 의혹, 이걸 공익 제보했던 조명현 씨가 들어있어서 또 시선을 모았습니다. 네, 조 씨는 오늘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국민의 미래의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을 했고요.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조 씨는 선출직 권력자에 의해 공직자들이 불법에 가담하는 현실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 비례대표 도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런 조 씨의 행보에 대해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는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엔 공익 제보자를 참칭해 거짓 사익 제보로 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보려는 조명현 씨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죠. 더불어민주연합의 경우에는요. 이 시민사회 몫의 비례후보 서류 심사 통과자 12명을 선정했다. 이렇게 그 시민사회 측에서 밝혔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활동을 통해서 이름이 알려진 인사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 측은 자신들에게 배정된 4명을 뽑기 위해 서류 심사로 12명을 1차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의대 증원에 찬성했던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그리고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 관련됐었죠. 박창진 전 대한항공 객실사무장, 그리고 군대 관련 의혹을 다수 폭로했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당이 더불어민주연합에 이 통진당 후신격인 진보당이 참여하고 있는 걸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민사회 측이 선정한 후보들 중에 또 진보당에서 활동한 인사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진보당 몫이 이미 서너 석이 있는데 이 진보당 출신 인사도 시민사회 몫으로 또 비례대표에 들어간다면 이것 역시도 논란이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최근까지 진보당 당원으로 활동해온 서정란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국장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주당이 진보당에 할당한 3명 외에 최소 1명 이상의 진보당 인사가 당선권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요. 이 비례후보 공천 상황을 밀실공천이다 이렇게 비판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그런데요. 어제는 뜻밖에요. 이 친명계의 원외 조직이 이 비슷한 비난 입장을 내놔서 또 주목받았습니다. 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요. 이번 총선에서 이 비례대표 후보자 심사와 결정기구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전략공천위원회가 이를 대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자 이제 당 안팎에서는 이 당원들 의견을 묻지도 않고 당 지도부가 이 비례대표 공천을 독점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고요. 대표적으로 지난 총선에서 비례공관위원장을 맡았던 우상호 의원이 최근
밀실에서 소수가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이라면서 이 지도부의 해명까지 요구하며 문제를 공론화시킨 바 있었습니다. 의원의 요구에 당 전략공관위원인 김성환 의원이 나서서 4년 전에는 독자적 후보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 절차에 따라 미리 선출한 후보를 이 비례연합당의 후순위로 배치하는 방식을 택했다며 이번에는 공관위 구성 전 비례연합당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이후 협상이 지속되던 상황이라 당원 당규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당 지도부도 비록 전략공관위가 비례공관위를 대체하지만 최대한 절차를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기억나는데요. 김성환 의원이 이 입장을 내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과도기적 상황이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 지금 그 공천 상황과 관련해서 당원 당규가 충분히 정비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이 비례 후보를 공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달라.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도부의 입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외의 친명계 조직,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이 조직이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입장을 냈다는 겁니다. 네, 원외 친명계 조직이죠. 더민주혁신회의는 어제 논평을 내고 당원 중심 공천 개혁을 모색하게 하는 밀실 공천을 주도하는 안규백 위원장은 각성하고 김성환 의원은 손을 떼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당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비례대표 공천 방식으로 변경하라면서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지역구 공천을 둘러싼 갈등은 어느 정도 이제 정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비례 후보 공천을 놓고서 중진이죠. 우상호 의원이 최근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천 작업은 밀실 공천이고 사천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도부를 공격을 했는데요. 뜻밖의 어제입니다. 이 원외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이런 곳에서 입장을 내고서 마찬가지로 이 우상호 의원과 같은 주장을 한 겁니다. 지금 밀실 공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안규백 위원장, 전략공천위원장이죠. 지금 전략공천위에서 이 비례 후보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안규백 위원장 그리고 김성환 의원 역시 비례 전략공천위원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아예 손을 떼라.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선 겁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은 기존의 방식들을 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원 당규에 마련된 대로 하지 않고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그 절차를 만들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상호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총선 때 비례공관위원장을 했던 경험이 있으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전략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열린우리당부터 민주당 역사를 보면 비례를 선출할 때는 상향식이었습니다. 비례공관위 같은 데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끝에 순서를 정해서 후보를 하면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순번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표 방식이죠. 가서 이제 이런 좀 투명한 방식들을 거쳐서 비례대표의 순번이 정해지고 선출이 됐는데 이번에는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전략공관위 내에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소위를 만들어서 했다. 누가 보더라도 밀실공천을 해도 어떻게 변명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왜 그랬을까? 최소한 비례공관위 같은 거를 만드는데 기구를 만드는데 일주일은 만들거든요. 굳이 밀실공천을 비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는 좀 클리어하지 못했다. 두 번째 이제 친명 원외 조직이라는 말하자면 이게 더민주혁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저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20명 지금 어느 정도 포함된 내용 중에 본인들이 밀었던 후보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지 않았나.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움직였던 조직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당원 중심에 하는 당원들에게 그걸 달라라는 것들은 본인들이 추천한 후보를 넣어달라는 소리밖에 안 드리고 저는 우상호 의원의 어떤 지적 자체가 가장 합리적인 지적이라서 당이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개선해야 되고요. 이 비판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좀 그렇게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 대변인 말씀하신 중에서 이 더민주혁신회의 논평에 이제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를 넣어라 이런 부분은 명시적으로는 어쨌든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제 추측으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들어갈 공간이 좁아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 그 20명인데 4년 전에도 그래서 10명의 시민사회단체에 우선권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당선권에 하면 나머지 10개 정도가 남는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앞에 10명을 진보당을 비롯해서 이 다른 단체들이 이렇게 할당을 하니까 이게 10개가 남은 거예요. 사실상 당선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좀 잠식을 하기 때문에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어떤 팀명 중심으로 이렇게 비례대표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제도 시스템으로 못하고 밀실에서 할 수 있는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역구 공천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이 비례대표 공천에서 채워넣는 보완을 하는 그런 식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비례대표 제도가 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지금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네. 다음은 제3지대 정당 소식입니다. 옥중에서요, 이 소나무당이라는 신당의 창당을 강행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한테 친필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위성정당에 이 소나무당도 좀 참여하게 해달라 이렇게 공개 제안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이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한 소나무당은요. 어제 송 전 대표가 옥중에서 자필로 쓴 협상 제안문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제안서에서 송 전 대표는 소나무당은 창당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민주당의 우당임을 천명해 왔다라면서 이 소나무당의 더불어민주연합 참여에 관해 협상을 개시해 줄 것을 민주당에 정식 제안한다고 썼습니다. 앞서 송 전 대표는요, 이 구속 전에 이른바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겠다고 공언을 하면서 이 민주당의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의 뜻을 밝힌 바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보시겠습니다. 이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 내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건 말이 아니라 진짜 선전포고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고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투쟁하고 있는 세력들이 모여서 가칭 윤석열 퇴진당, 연합당을 만드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제가 거기에 역할을 할 생각이 있다,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소나무당 측은요, 송 전 대표의 이 옥중 서신을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소나무당 측은요,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을 통해 송 전 대표의 서신을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송 전 대표는 서신에서 민주당과 본인 사이에 수십 년간 맺어온 불가분의 인연을 돌아보며 이재명 대표와 당 관계자들에게 속 깊은 우당적 이해를 청한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객관적인 성사 가능성과는 별개로요, 이 송 전 대표로서는 이재명 대표와 자신이 정치적으로 각별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제안을 했다, 이런 또 추측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송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5선을 지낸 지역구 인천 계양을을 이재명 대표에게 양보하고 사실상 당선 가능성이 희박했던 서울시장에 출마해서 고배를 마셨죠. 송 전 대표로서는 이 대표가 자신에게 정치적 빚이 있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당시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에게 국회의원직이란 건 거의 전부라면서 송 전 대표가 그걸 포기하겠다고 하니 참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모습 다시 보고 오시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송영길 당대표 겸 우리 상임선대위원장께서 다음 총선에 출마하시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더군요. 사실 저는 그런 낌새는 조금 뭔가를 저지르실 것 같다라는 느낌은 가졌는데 포기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좀 마음이 많이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선출됐던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그 당시에 당 대표로서 총괄했던 분 역시 송영길 전 대표였습니다. 민주당은요, 그간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다는 그런 반응 보여왔던 게 사실입니다. 역시 이 송 전 대표의 협상 제안에 부정적 반응 보였습니다. 네, 이 박홍근 민주연합 추진단장은요, 어제 뉴스원과의 통화에서 이미 이 위성정당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송 전 대표의 협상 제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존재 자체가 민주당으로서는 이 적잖은 정치적 부담이 된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이 계속 이 몸집을 불리고 있어서 또 주목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 검찰의 윤석열, 한동훈 라인과 각을 세웠던 이른바 반윤 검사들을 속속 영입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은 어제 박은정 전 부장검사와 차교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인재로 영입했다고
입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은정 전 검사는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이로 인해 법무부는 지난달 박 전 검사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고 박 전 검사는 사의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네, 차규근 전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1심에서 무죄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한 상태입니다. 어제 열린 영입식에서 박은정 전 검사는 대한민국이 검찰 독재로 가는 길목을 막아서겠다고 밝히면서 현 정권을 향해 각을 세웠습니다. 어제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보복당하고 수사받고 결국 해임되어 24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감한 분입니다. 박은정 전 검사님입니다. 감히 법치주의를 말하며 법 위에 군림하고 감히 공정과 상식을 입에 올리며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대의 폐륜 집단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내일이라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온다면 저도 정치를 그만둘 것입니다. 3년은 정말 너무 깁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같이 연루된 그 이규현 검사 있습니다. 이규현 검사도요, 어제 페북에 이제 사직하겠다, 그리고 정치 참여할 뜻을 밝히는 그런 내용의 글을 올려서 역시 이 검사도 지금 조국 혁신당으로 결국 참여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조국 혁신당이 두 반윤 검사를 영입한 걸 두고서요, 새로운 미래 측에서까지 비판이 나왔는데 2심까지 실형을 받은 조국 대표가 영입 인재로 변호인단을 꾸리려고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비판을 내놨습니다. 네, 김효은 새로운 미래 선임 대변인은요, 어제 서명 브리핑을 통해서 조국 대표가 퇴직한 지 2달이 채 안 된 부장검사를 영입을 한 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대비해서 국회의원을 만들고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의 변호인단을 꾸리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국 혁신당은 검찰 독재 청산을 외치지만 조국 방탄 정당일 뿐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핑계 삼아 검사 이익을 추구하는 신종 검찰 카르텔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현역 국회의원도 보유해서 원내에도 진입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경찰에 있을 때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을 놓고서 누구보다 강하게 검찰과 맞섰던 인물이죠. 민주당 황운하 의원인데요. 오늘 민주당을 탈당하고 조국 혁신당에 입당한 겁니다. 이로써 조국 혁신당은 창당 6일 만에 원내 정당이 됐습니다. 네, 앞서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황운하 의원은 오늘 오전 조국 혁신당에 입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류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더 큰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 더 확실한 승리, 더 큰 심판을 위한 새로운 진지가 바로 조국 혁신당이라고 밝혔고요. 조국 대표의 가족이 윤석열 일당에게 도륙당하는 참혹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면서 반검찰이란 기치도 내세웠습니다.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 청와대 하명 수사,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서로 엮여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요, 오늘 여러 언론을 통해서 검찰이 이 의혹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조국, 그다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에는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요,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를 했다 등의 이제 의혹인데, 울산시장 이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지정 기록물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착수를 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까지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참고로 황운하 의원은 이 사건으로 지난해 11월입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요, 이 청와대의 지정 기록물을 압수수색하려면요, 고등법원의 그 영장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는 거는 단순히 절차를 인정했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뭔가 혐의점에 대해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로서는 상당히 그 영장을 받아낸 것, 그거 자체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국 혁신당 측에서는요, 이건 명백히 총선을 앞둔
총선을 앞두고서 이 조국 혁신당을 겨냥한 정치적 수사다 이런 반응 내놓고 있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의 신장식 대변인은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제 논평을 내면서 철진한 울산시장 개입 의혹 사건을 털고 또 털면서 문재인 정부, 특히 조국 대표를 겨냥해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는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 차규근 이렇게 반윤 검사들의 영입을 의식한 수사라면서 예상한 퍼포먼스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박은정 검사 같은 경우는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사건의 직접 그 관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무섭지 않았을까요?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본인이 정치 처음 뛰어들 때. 그 내가 왜 검찰총장에서 정치를 하게 됐는가를 설명하는 핵심 사건의 취약한 지점들이 조국 혁신당이 의회에 들어가서 국회에 들어갔을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죠. 제가 보기에는 요즘 용산에 위성정당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국민의당이고 하나는 검찰당. 좀 이렇게 시기를 딱딱 맞추. 반면 검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이 정치적 고려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검찰 관계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번 수사는 특정인을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그 자료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차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지민 비조, 그러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비례는 조국 혁신당을 찍어달라 이런 지금 주장 내걸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이른바 이 몰빵론 얘기가 나와서 또 주목이 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손에 빵을 든 사진 이게 지금 찍혀서 공개가 됐는데 이걸 두고서 또 해석이 분분한 듯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지난 5일이죠. 서울 영등포 갑에 나서는 최현일 예비 후보 지원을 위해 영등포 인근 가게에 들러 빵을 양손에 집어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일부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 조국 혁신당도 소나무당도 아닌 민주당에 표를 몰아달라는 뜻이라며 이른바 몰빵 시그널을 줬다고 해석하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보고 오시죠.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5시간 전부터 연습한 거 있죠? 이런 가운데요. 오늘 오전에 열렸던 이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 이 탁자에도 또 빵이 올랐다고 합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걸 보고서도 이것도 몰빵 사인이다 이렇게 또 해석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 테이블에는요 빵 여러 개가 꽂힌 꽃바구니가 각 자리마다 놓였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오늘 세계 여성의 날 행사 촬영을 맞아서 여성의 생존권을 의미하는 소품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같은 배에서 나온 같은 존재고 일란성 쌍둥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조국 혁신당의 이른바 지민비조 전략에 방어 태세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사람이 아니고 일란성 쌍둥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글자도 한두 글자만 다르죠. 네, 우리는 같은 배에서 나온 같은 존재다. 다만 잠시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조국 혁신당의 이른바 지민 비조 전략 이거를 이제 보수 진영에 대입을 하면요 이준석 개혁신당이 할 만한 주장이 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른바 지국 비계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는 국민의힘 뽑고 비례는 개혁신당을 뽑아달라 이런 요청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는요 어제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 조국 혁신당의 지민 비조 전략이 개혁신당에 불리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면서도 이 개혁신당은 조국 혁신당과는 이 궤가 다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민주당이 이 분열 양상을 띠면서 파생 정당이 많이 생겼지만 개혁신당은 양당 파벌 정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당이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신당은 이 지국비계, 지역구는 국민의힘, 비례는 개혁신당 이걸 노릴 생각이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 아시다시피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누구보다도 아주 강하게 검찰에 각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현 정부에 대해서 이제 검찰 정권이다 이렇게 아주 비판을 강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을 만들고 나니까 이제 영입 인재들 계속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제만 해도 2명의 그 반윤 검사를 영입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검사들이 또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결국 이제 이것이 이제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다른 정당에서는
나오는 지금 그런 상황까지 된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국 전 장관, 조국 대표가 지금 2심에서 징역 2년까지 선고를 받고도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당을 만들고 총선에 뛰어드는 명분은 딱 하나죠. 검찰 개혁을 본인이 추진을 하다가 검찰로부터 보복을 당한 거다. 그래서 내 억울함을 풀어야 되겠다. 검찰 개혁을 끝까지 완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그렇게 했을 뿐이 아니라 법원에서 다 인정을 했습니다. 조국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도 그렇고 본인도 1, 2심 전부 다 징역 2년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법원도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이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검찰 그 상황에서 다 검찰 출신들을 영입을 하는 것은 그건 검찰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한 검찰은 개혁 대상인데 반발을 하는 검찰, 한 대상은 개혁 대상이 아닌 검찰. 그리고 개혁 대상이 아닌 검찰을 지금 영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검사들도 그전에는 정치색이 씌워졌어요. 친문 검찰.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검찰을 나누는 것은 지금 논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뭐 이게 사법 리스크를 뭐 방어하기 위해서 들였다. 그거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고요. 비판은 비판이고. 조국혁신당 자체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고 검찰이 결국에는 정권의 어떤 사유화됐다. 이거를 타파하겠다라는 게 명확합니다. 그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독제독이죠. 독은 독으로 잡는다. 검찰 자체가 있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잘못된 검찰은 재료된 검찰을 영입해서 잡겠다. 저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조국 혁신당의 기치가 그런 만큼 지금 반윤 검사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게 그렇게 이례적이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검찰도 준 사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성이 다른 어느 기관보다는 더 강하게 요구되는 데인데 이렇게 검찰이 바로 이제 현직에서 정치권으로 들어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생각해볼 사안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조 구단의 영면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손명순 여사가 어제 오후 향년 95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지난 2015년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년 만인데요. 서울대병원 측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폐렴 증상이 악화돼서 줄곧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 여사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애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빈소에는 윤 대통령이 근조 화환을 보내 고인을 기렸고요.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과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일찌감치 빈소를 찾아 명복을 빌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강한 분이셨고 자애로운 분이셨고 세심한 분이셨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께서 단식 투쟁 같은 거를 하실 때는 직접 외신이나 언론에게 전화를 돌리면서 대통령님의 의기나 결기를 전달하시는 역할도 하시는 대단히 강하시고 많은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고 듣고 저희도 같이 그분에 대한 기억을 나눴습니다. 상도동 출입기자 시절에 아침에 상도동에 가면 사랑방에서 기자나 비서진 등 많은 사람들이 아침밥을 먹곤 했습니다. 여사님께서는 간간히 그 사랑방에 오셔서 반찬에 부실함은 없는지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지 하는 걸 살펴보시곤 했습니다. 말수가 없지만 참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말했지만요, 이 손명순 여사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 정치 인생 내내 곁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이 내조 구단이다 이렇게까지 또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손 여사는 오랜 세월 야당 정객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을 묵묵히 지원하면서 고락을 함께해온 걸로 유명하죠. 이런 삶은 이화여대를 다니던 손 여사가 동갑내기던 김 전 대통령과 결혼한 직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983년 김 전 대통령이 신군부에 대항해서 단식 투쟁에 나서자 손 여사는 외신 기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알리기도 했고요. 상도동의 안주인으로 집을 드나들던 무수한 정치인과 기자들을 아까 이제 이낙연 대표가 말한 것처럼 살뜰히 챙겨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손 여사는 대외 활동과 거리를 두고 조용한 내조에만 힘을 썼습니다. 이런 손 여사를 향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애정도 각별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손 여사를 두고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를 섞어 맹순이라고 불렀고요. 2011년 결혼 60주년 회혼식 행사에서는 이 군사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민주화를 이룬 일과 아내와 결혼한 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두 가지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생전 각별했던 두 사람은 소 여사가 국립 서울 현충원에 안장된 김 전 대통령 곁에서 영면에 들면서 다시 함께하게 됐는데요. 소 여사의 장례는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주최로 5일간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고 발인은 오는 11일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두 번째는요, 간호사도 심폐소생술입니다. 전공의들의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 오늘부터는 이 간호사들이 진료 행위에 본격적으로 투입됩니다. 네, 오늘부터 응급 상황 시에 간호사가 이 심폐소생술이나 응급 약물 투여 등을 할 수 있고요. 일반 간호사가 아닌 이 전문 간호사나 전담 간호사, 그러니까 뭐 수술 보조 간호사라고 일컫는데 이들 간호사들이 이 수술 부위 봉합은 물론이고 위임된 검사나 이 약물 처방도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전문 간호사는요, 중환자 기관 이 삽관 등의 업무까지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사망 진단이나 엑스선 촬영, 전신 마취 혹은 이 전문 의약품 처방 등 9개 의료 행위는 여전히 모든 간호사에게 금지됩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큰데요. 의대 교수들마저도 이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주요 대형 병원 가운데 하나인 서울 아산병원 등 3개 수련병원으로 구성된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긴급총회를 열고 전 교원 사직서 제출에 합의를 했습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등 강경 대응에 착수하자 교수들이 나서 전공의 지키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가톨릭대 의대 학장단은 의대 증원 신청을 막지 못했다며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을 했고요. 경북대 의대 학장단 교수들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일괄 사퇴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그 의사들이 모여 있는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장에 남은 전공의, 그러니까 사직서를 내지 않은 전공의들의 이 정보가 공개가 돼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네, 해당 글에는요, 전국 70여 개 수련 병원별로 어느 병원, 어느 과, 몇 년 차 전공의가 현장에 남았는지 상세한 정보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게시물의 댓글에는 평생 박제해야 한다는 등의 이제 원색적인 비난이 달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의 정보를 공개한 건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색출해서 배신자로 낙인 찍기를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명단 공개가 문제가 되니까요, 경찰도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죠. 네, 경찰은 이 복귀 전공의들의 정보를 게시를 하거나 협박성 댓글을 다는 것은 형사처벌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 행위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복지부에서도 이 단체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집단 내에서 공격받는 전공의가 있다는 그런 사실에 유감을 표하면서 복귀 의사를 가진 이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를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집단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 내에서 악성 댓글 공격을 받고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눈치를 보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전공의가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의정 갈등 초반에요, 이 의사와 의대생 커뮤니티에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기 전에 이른바 이제 행동 지침이라는 거, 이걸 올린 글도 논란이 됐었는데요. 작성자가 수사를 통해서 특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경찰에 따르면 작성자는 처음 예상과는 달리 의대생이 아닌 서울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작성자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조만간 작성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이 문제가 된 글에는 의국 공용 폴더를 지우라거나 필수 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놓은 걸 다 이상하게 바꾸고 나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됐는데요. 경찰은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내용이 현직 의사가 아니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내밀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는요, 16살 트로트 탄생입니다. 어제 미스트롯3의 결승전이 벌어졌는데 역대 최연소의 진이 탄생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미스트롯3 결승전이 열렸는데요. 이 영광의 왕관을 거머쥔 주인공은 16살의 고교생 정서주 양이었습니다. 이 인생곡 미션으로 진행된 이 결승전에서 정서준 양은요, 외할머니를 떠올리며 이효정의 우리 어머니 이걸 선곡을 했고요. 마스터들로부터 5점이었고 완벽하다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 정서주 양의 뒤를 이어서는 이 박빙의 승부를 펼친 배아연 씨가 선에 등극을 했고요. 이 방송 초반부터 정서주 양과 함께 10대 돌풍을 일으킨 오유진 양이 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고교생 트롯 퀸
정서주 양의 노래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여섯 남매 자식 걱정 밤잠을 못 이루고 70평생 가시밭길 살아오셨네 천만 년 사시는 줄 알았었는데 떠나실 날 그다지도 멀지 않아서 막내딸은 울었답니다. 정서주 양은요 1라운드에서 그 이미자 씨의 동백아가씨 이걸 아주 맛깔나게 소화해냈던 기억 생생한데요. 어제 마침 이 엘레지의 여왕으로 불리는 롤러 가수 이미자 씨가 직접 왕관을 씌워줘서 의미가 아주 특별했다고 합니다. 네, 이미자 씨는 평소 트롯 시리즈 애청자라고 밝혀온 바 있죠. 어제는 왕관 수여뿐 아니라 트롯퀸의 대관식에서 후배를 격려하기 위해서 특별한 무대도 선물했습니다. 트롯 레전드의 무대 이어서 보고 오시죠. 모습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님들은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유달산나 말해다오 말 좀 해다오 깃도나는 갈매기가 되어서 꿈이라고 부르는 이름을 날개에 거의 실어 구름 하늘 저 멀리 끝없이 날아올라. 네, 정서주 양은 어제 미스트롯 진에 등극하면서 우승 상금 3억 원 그리고 건강기기와 침대 세트 등을 받았습니다. 아직 3억 원의 상금을 어디에 쓸지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망토를 들러주실 거고요.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